안녕하세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사실 이쪽 부분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법률적으로 임차인이, 그러니까 세입자죠. 세입자가 보호받기가 되게 어려운 현재 상황이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사무소에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한테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런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었는데 미리 예방할 수 있었는데 예방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또 많고요. 뭔가 알고 있으면 훨씬 상황을 더 좋은 쪽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좋게 건물주랑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장사가 잘 되고 권리금이 많고 이런 데는 이제 큰 이권이 달려있다 보니까 집주인 건물주 입장에서도 당장 내가 몇 억 벌을 수 있으니까 욕심이 나는 거죠.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상가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권리금이 다 수수가 되고 있는데 법이 그런 상황을 못 쫓아가고 있고 또 법을 만들자고 하니 이게 영업권, 또 뭐 단골 손님, 그 다음에 그런 거 뭐 돈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고요. 또 분명히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사고 팔고 누구한테 세를 주고 하는 거는 그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인데 이거를 제한을 하려면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조화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과연 이렇게 임차인들은 다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이제 결론은 뭐 그렇진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많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세한 상인만 보호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이 환산보증금인데 환산보증금은 보통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죠. 그러면 보증금하고 월세가 다 다른데 이거를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월세를 보증금으로 합산해가지고 이건 보증금 얼마짜리 상가다 이렇게 만든 게 이제 환산보증금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보증금을 합치면 돼요. 이 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표인데요. 이 금액이 환산보증금으로 판단해 보면 되고 지역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계약 기간, 계약이 언제 체결됐느냐 또는 갱신됐느냐 그 기준이 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경우 방금 말씀드린 환산보증금이 그 표의 금액의 이하에 해당하는 그런 임대차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확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장 주소지를 신고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실제 운영만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자동으로 생겨요. 대부분 이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주와의 약속의 효력을 새로운 건물주한테 그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제 밑에의 경우가 문제인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는 건물주가 바뀌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 방법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별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경우가 건물주가 나 이 건물 이제 리모델링 할 거니까 다 부시고 다시 지을 거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쫓아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날짜는 계약이 갱신된 날짜를 기준으로 지금 써놓은 건데 2013년 8월 12일 이전에 계약이 갱신되거나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무조건 나는 다시 짓겠다 하면은 이제 나가야 돼요. 근데 2014년 8월 13일 이후에 계약이 갱신되거나 체결된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철거하겠다 하면은 안 돼요. 이 이후의 계약은 어떻게 되냐면 엄격해졌어요. 단순히 철거나 재건축만 내서도 되는 게 아니고 계약 당시에 미리 얘기를 했을 경우, 그 다음에 건물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서로 양보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단순히 그 건물주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건물주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경우에는 단지 재건축, 철거 사유만 내세워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주가 쫓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장사 계속 하세요 하는데 월세를 한 3배 정도 올려주시면 뭐 계속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쫓아내고 싶은데 핑계를 대는 거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년 9%가 인상할 수 있는 한도거든요. 그래서 9%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냥 안 들어주면 돼요. 안 들어주고 기존의 월세만 계속 꼬박꼬박 지급을 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소송의 결과는 당연히 9%, 109만 원만, 그러니까 차에 9만 원씩만 더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겠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큰 상가에 같은 경우에는 9%라는 상한을 법이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럼 뭐 무한정 올릴 수 있느냐? 그렇진 않고 법에서 숫자를 딱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했냐면 주변 상가 시세를 고려해서 정하도록 해놨거든요. 이게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건물주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경우에는 응하지 말고 일단 기존 월세만 꼬박꼬박 지급하고 건물주가 소송을 하면 거기에서 대응을 해가지고 최대한 9%에 가깝게 깎으면 됩니다. 또 가장 큰 문제죠. 권리금을 뭐 수억을 투자를 했는데 회수를 못하게끔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방해를 왜 하느냐면 건물주가 그 권리금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거는 건물주하고 주고받는 돈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상인이 새로 들어오는 상인한테 권리금을 받고 건물주랑 계약을 하게끔 연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임차인이 자기의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을 새로운 상인한테 양도를 해야 되는데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건물주가 나 동의 못 해준다 이래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나 국회에서 여러 가지 특별법이라든지 아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헌법상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을 만들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몇 가지 제가 주의하셔야 될 거를 좀 써봤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당연히 대리인이 나왔으면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산보증금을 기본으로 써놨는데, 환산보증금이 만약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는 환산보증금이다. 그러면 내가 여차저차 하면 이런 상황이 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인테리어비를 이렇게 투자해도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사업 전략을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을 하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철거하는 비용이 또 많이 들잖아요. 원래는 원상회복을 해서 건물주한테 넘겨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팔지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고 또 철거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임대차 기간 종료 시에 그 현 상태대로 인도한다라는 내용을 써두시게 되면 적어도 그 원상 회복 의무는 없는 거니까 그게 좋고요. 그 다음에 4번 임차권 등기는 뭐냐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그런 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건물주한테 요구를 하면은 건물주가 동의를 하면은 쉽게 할 수가 있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뭐 강제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고려해 보실 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갔잖아요. 권리금을 주고 새로 상가에 들어가는 상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그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는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하는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애초에 기존 임차인하고 위험을 나누시라는 거죠, 가능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 외에 여러 가지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위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쟁은 그렇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긴 다음에 수습하려면 되게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워요. 근데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받으시면 좋고요. 이제 계약 기간 중에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인테리어 투자는 당연히 내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건데, 그 믿음이 단순히 건물주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법적으로도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점검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죠. 그 다음에 월세를 밀리지 않아야 되는 거는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3번도 마찬가지고요. 4번도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계약갱신 요구도 가능하면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서면으로 하시는 게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 이제 권리금,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도저히 없느냐.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그건 뭐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좀 연구를 했고요. 아까 이제 동영상에서 보신 그런 임차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나오셨던 분이 최준혁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보증금 1억에 월세 700만 원으로 하셨죠. 그러면 환산보증금으로 하게 되면 700만 원이면 7억이 되고요. 보증금 1억 하시면 8억이 되죠.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큰 전제고, 계약 기간 2년으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권리금 2억을 주셨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1억 7천만 원, 총 3억 7천만 원을 투자를 하신 거죠. 그랬는데 2011년 3월에 계약했다가 2012년 11월이면 2년이 안 됐죠. 2년이 안 됐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 기간 끝나면 바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2013년 3월이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2년 동안에 지금 3억 7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다 날리게 생긴 거거든요. 일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고요.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나가면 처음에는 지금 보증금 1억에 월세 7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가면 새로 세를 주는 사람한테 얼마를 받을까요? 보통은 건물주가 권리금 2억에 인테리어 공사 1억 7천, 3억 7천만 원을 새로운 보증금과 월세에 반영을 해요. 반영을 해서 더 그 많은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과연 건물주가 그런 이득을 취하는 게 정당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죠. 다른 사람 재산을 그냥 뺏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를 상대로 당신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추가적인 이득을 얻은 거는 내가 권리금 2억과 인테리어 공사 1억 7천만 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 이득을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 이런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도와서 정말 큰 사업체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나중에 그분들이 또 건물주가 되실 거고,
그러면 서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임차인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문제가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라는 건 아는데 이게 변호사 사무실하면 도대체 얼마 달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연락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수임료를 한없이 낮추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대부분은 정형적이지 않아요. 소송이. 각자가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치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인 수임료 이하로 낮추기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꼭 정말 필수적으로 이런 부분만 챙기셔도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가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형적으로 처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부담을 안 느낄 수 있게끔 정말 뭐 실비 정도만 받고 할 수 있는 식으로 연구를 해봤고요. 그래서 계약서 검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제 계약서 검토를 받으시면 당연히 좋은데 보통은 110만 원 이상 정도 합니다. 이제 변호사 수임료가. 그런데 저희는 33만 원에 또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계약 갱신 요구를 할 때 이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제 여러 가지 또 중간 점검이 한번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통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11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이건 정형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니까 최소한 비용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 큰 규모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리 간단한 소송이라도 330만 원 이상이 하고 착수금이 그렇고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성공 보수로 또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했고요.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요. 좀 미리 뭔가 도움을 받으셨거나 좀 조치를 취해 놓으셨으면은 전 재산을 날리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강의를 준비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